최근 한 달간 미국 국채금리 관련한 뉴스를 정말 많이 보고 들으셨을 거예요. 실제로 미국 10년물 금리가 4.8%를 돌파하기도 했죠. 게다가 이러한 고금리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계속해서 쏟아졌습니다. 금리가 높으면 유동성이 감소해서 자산시장이 하방 압력을 받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이 걱정을 하게 되었고요. 금리는 왜 높아졌던 걸까요? 금리가 높아진 주요 요인에는 다음에 세 가지가 있었는데 세 가지 모두 빨리 끝날 것 같지가 않게 느껴져서 더 우려를 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첫 번째가 수급적으로 연준은 국채를 계속 발행하길 원하지만 과거에 국채를 매수해줬던 중국 같은 나라들이 이제는 국채 보유 비중을 줄이고 있어서 국채 가격이 하락했고 이로 인해 금리가 높아졌습니다. 두 번째는 미국의 경제 지표가 워낙 좋게 나왔죠. 고용 지표도 우수했고 게다가 유가가 95불까지 급등하면서 물가가 쉽게 내려오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에 금리가 올랐습니다. 세 번째가 연준의 강경한 태도였죠. 파월 의장이 최소 1년은 금리 인하할 일이 없을 것이라고 굉장히 강경하게 말해서 시장도 이 말을 받아들였던 겁니다. 이 우려에 기름을 부은 사건이 터졌으니 바로 지난 10월 7일 발발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뉴스였습니다. 5차 중동 전쟁이 발발하는 것 아니냐, 미국 이란 대리전 확산 우려로 세계전쟁으로 번지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왔고 이는 현재도 진행 중이죠. 다만 경제적으로 이보다 더 무서웠던 소식은 1970년대 오일 쇼크가 재발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이날 국제유가가 4%나 급등했었죠. 유가가 상승하면 전반적인 물가가 오르고 이로 인해 고금리 시대가 더 오래가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극에 달했고 실제로 주식시장의 탐욕 공포지수도 극단적 공포 단계로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극단적 공포가 만연했던 상황에서 오히려 나스닥은 월요일 10월 9일 장 개장 후에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 3일째인 현재 2.9%의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금리가 높아진 주요 요인들을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수급적인 측면이었죠. 연준이 국채 발행을 원하고 중국 등의 국가에서 미국채를 사주지 않는 상황은 사실 여전히 그대로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제 눈에 띄었던 부분이 하나 있어서 여러분들께 공유드리고 싶었는데요.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미국 장기채 ETF인 TLT의 거래량이었습니다. 보시다시피 TLT는 작년 하반기부터 지속 하락을 거듭했는데 채권 가격이 하락했다는 것을 의미하죠. 게다가 95달러 부근부터는 거래량까지 점차 증가했던 것이 보이시죠? 채권 가격이 이제는 저가라고 판단해서 진입한 매수세가 그만큼 많았다는 겁니다. 다만 모두가 뉴스로 들으신 것처럼 너무 일찍 들어가는 바람에 일부 투자자들은 손실을 보고 있었죠. 그래서 가격이 86달러 아래로 떨어지는 순간에는 동그라미 친 부분처럼 매도 물량도 굉장히 많이 나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월 6일에 가격과 거래량 지표를 보시면 가격이 바닥을 찍고 급반등하면서 엄청난 양의 역대급 매수 거래량이 들어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러한 큰 거래량은 개미 투자자들의 매수세만으로는 만들어질 수 없는 것이라 보는데요. 일반적으로 차트를 볼 때는 이러한 신호가 하나의 바닥의 신호가 되기도 하죠. 바꿔 말하면 이제는 채권 가격을 진짜 저점으로 예상하는 시각이 10월 6일부터는 분명히 많아졌었다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터지기 하루 전의 일입니다. 이러한 부분이 미국채 수급 전망에 대한 하나의 단서가 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유가 또한 사실은 그 전부터 하락 중이었다는 것입니다. 유가는 사실 9월 27일에 95불의 고점을 찍고 꾸준히 하락 중인 상태였습니다. 유가는 물가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되었었기 때문에 저는 유가가 떨어지면 물가 상승도 둔화될 테니 금리가 떨어져야 하는데 계속 안 떨어지고 있는 게 너무 신기해서 이상하다 하면서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오죽하면 제가 10월 4일쯤에 친구에게 이런 카톡도 보냈어요. 유가가 꺾였는데 왜 10년물 금리가 계속 오를까? 라고요. 그리고 고용지표라는 것은 연준에선 금리를 결정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판단하겠다라고 말은 했는데 사실 과거 사례를 보았을 때 저는 고용지표가 후행지표라고 생각합니다. 고용이 줄어들어서 경기가 둔화되는 측면도 있지만 그보다는 사실 고용지표가 급격하게 하락하고 실업률이 급격하게 높아지는 타이밍은 이미 경기 침체가 온 직후였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투자자로서 판단을 할 때는 고용지표를 선행지표로 믿고 투자하기에는 타이밍이 조금 느려질 수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지막이 바뀐 연준의 태도입니다. 비록 파월 의장의 말은 아니었지만 부의장인 필립 제퍼슨이 채권금리 상승에 따른 경제 제약을 주시하겠다. 현재 채권 수익률이 즉 채권 금리가 상승하는 상황을 주의 깊게 평가하고자 한다라고 스탠스를 바꿨죠. 그리고 댈러스 연은 총재 역시 추가 긴축 통화 정책의 필요성은 적다는 식으로 뉘앙스를 바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썸네일의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은 장기화 본격화되지만 않으면
증시에 영향이 거의 없었고 장기화되어도 결국 가격은 제자리를 회복하였었다는 점을 시장도 깨닫고 극단적 공포 심리에서 단기적으로 회복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결국 금리가 높아졌던 원인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서 마침내 미국채 금리가 하락을 했고요. 이로 인해 억눌려 있던 나스닥이 공포 심리를 뒤로하고 상승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정리해보면요. 첫 번째로 현재 유가 하락과 금리 하락 트렌드가 지속되는지를 계속 체크하면서 이 추세가 지속되는 한은 당분간 억눌려 있던 자산시장에도 반등장이 올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보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약 10일 이상 장기화되는지를 보면서 만약에 전쟁이 장기화되고 규모도 격화돼서 더 커진다면 자산시장에도 단기적인 충격이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제가 자주 사용하는 매매 방법론 중에 하나인데요. 사람들의 심리가 상승하는 금리 때문에 극단적 공포 상태에 있는데 객관적인 지표들은 앞서 유가가 꺾였던 것처럼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 즉 심리와 지표에 어긋남이 발생할 때 그것을 매수 타이밍으로 삼는 것입니다. 이건 주식이든 코인이든 다 적용되는 유용한 방법이니까 앞으로 매매하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네요. 자,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직장인 투자자 A였습니다.